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위트레우트 vs 페이에노르트. 이 경기는 중원 압박 대응 능력이 승부의 출발점이 되는 매치업이다. 위트레우트는 최근 상대의 변칙적인 압박이 들어오면 전개가 쉽게 끊기는 문제가 반복되는 흐름이다. 그래서 세컨볼 경합에서 뒤처지고 그 여파로 박스 앞이 어지러워지며 결정적인 기회를 내주는 장면이 잦다. 드 위트가 박스 근처에서 마무리각을 만들려면 중원에서 한 번의 전진 연결이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그 연결이 막히면 공격이 측면으로만 밀리고 위협적인 슈팅 전환 타이밍이 늦어진다. 미겔 로드리게스 역시 높은 위치에서 공을 잡아야 커싱과 슈팅 선택이 살아난다. 반면 전개가 아래로 내려오면 로드리게스는 돌파보다 탈압박 부담이 먼저 걸리며 장점이 희석된다. 제키엘이 중앙에서 볼을 운반해 압박을 끊어줘야 하지만 최근 흐름은 그 구간에서 흔들림이 더 커 보인다. 페예노르트는 이 불안 구간을 놓치지 않고 전방 압박으로 첫 패스를 끊어내는 쪽이다. 그래서 공을 다시 따낸 뒤 세컨 찬스 형태로 박스 근처를 계속 두드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곤살로 보르지스가 적극적으로 전진해 이 볼을 선점한다면 세컨 찬스로 득점 루트가 열릴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에다가 뒷공간을 파고드는 타이밍까지 맞물리면 수비 라인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박스 앞 파울이 늘어날 가능성도 커지고 그 순간 황인범의 직접 프리킥이 치명적인 변수가 된다. 그럼에도 위트레우트가 초반에는 두 줄 수비로 버티며 실점을 늦추려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압박 강도와 세컨 찬스 생산력에서 격차가 벌어질 확률이 높다. 결국 전술 상성상 페예노르트 승리가 성립될 조건이 더 선명한 경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위트레우트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볼로냐 vs 파르마. 이 경기는 포백을 단단히 세워놓고 빠르게 역습으로 전환하는 쪽과 원정에서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쪽의 맞대결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볼로냐는 수비 시 포백을 좁게 유지하면서 중앙을 먼저 막고 상대를 측면으로 유도한 뒤 역습으로 반격하는 패턴이 뚜렷하다. 그래서 수비 라인이 버텨주는 동안 이선 미드필더들이 전방으로 빠르게 전진하며 역습 상황에서 즉시 숫자 우위를 만드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때 프로일러의 킬패스 타이밍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상대 수비 뒷공간이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한 번에 열리는 그림이 만들어진다. 임모빌레는 박스 안에서 한 번에 가져가는 마무리 능력이 좋아 프로일러의 전진 패스와 로우의 연계가 맞물리면 슈팅까지 이어지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반면 파르마는 빌드업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은 장면을 만들지만 원정 경기만 되면 전개 속도와 마무리에서 과감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왔다. 펠레그리노가 버텨주는 장면이 나오더라도 주변 지원이 늦으면 박스 안에서 혼자 고립되며 볼을 지키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오리스타니오와 아드리안 베르나베가 이선에서 방향 전환과 침투 패스를 통해 활로를 뚫어야 하지만 볼로냐의 4-2-3-1 수비 블록을 상대로는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원정에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팀은 결정적인 장면에서 마지막 선택이 소극적으로 변해 슈팅 타이밍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볼로냐는 빠른 전환 패턴을 반복하며 상대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파르마의 수비 조직을 점점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포백이 버틴 뒤 이선이 올라가는 구조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파르마의 뒷공간은 한 번씩 크게 열릴 수밖에 없다. 프로일러의 변칙적인 뒷공간 침투 패스와 임모빌레의 박스 안 움직임이 맞물릴수록 파르마 수비는 라인 조절과 커버에 점점 쫓기는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파르마의 원정 약세와 심리적 위축을 고려하면 실점이 발생했을 때 다시 올라올 탄력도 부족할 수 있다. 파르마가 버티려면 중원에서 아드리안 베르나베가 볼 간수와 전진 패스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지만 볼로냐의 압박 앞에서 부담이 상당할 것이다. 결국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전환 속도와 뒷공간 공략의 정교함에서 볼로냐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볼로냐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디알라베스 vs 헤타페. 이 경기는 후반 시간대로 갈수록 알라베스의 점유와 세트피스가 힘을 얻는 구조다. 알라베스는 후반 중반부터 상대 진영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며 흐름을 틀어주려 하고 그 과정에서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두드리는 패턴을 만든다. 카를로스 아레나가 측면에서 스피드를 살린 돌파와 날카로운 컵백을 섞어 사용하면 상대 수비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블록이 수평으로 흔들린다. 그 틈을 세컨드 라인에서 안토니오 블랑코가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어 박스 앞에서 슈팅각을 잡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토니 마르티네스는 이런 상황에서 수비와 수비 사이를 타이밍 좋게 파고들어 마지막 한 번의 터치로 마무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 헤타페는 4-5-2를 기반으로 중원을 두껍게 세우고 아람바리를 축으로 공간을 먼저 지우려 한다. 그래도 공을 빼앗은 뒤 전개에서 탈압박과 방향 전환이 매끄럽지 못해 전방까지 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끊기는 장면이 많다. 이때 알라베스는 되찾은 볼을 다시 측면으로 흩어놓고 반복적인 크로스와 컵백으로 상대 수비를 시험할 수 있다. 알라베스의 세트피스 전략도 변수다. 코너킥마다 반대쪽 팝포스트로 침투해 들어가는 제공권 높은 자원들을 활용하는 만큼 두 번째 볼과 리바운드 상황에서 추가 슈팅 기회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 헤타페 입장에서는 세트피스 수비에서 한 번만 마크가 어긋나도 팝포스트 쪽에서 결정적인 헤더를 허용할 위험이 있다.
전반에는 헤타페가 촘촘한 블록으로 버티는 양상이 나올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라베스의 점유와 반복적인 측면 공략이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후반 60분 이후에는 알라베스가 상대 진영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며 템포를 조절하고 박스 주변에서 파울을 유도해 프리킥 코너킥 찬스를 늘려갈 수 있다. 헤타페의 공격 전개가 길게 이어지지 못하고 전환 상황에서 마이로 마르틴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흐름이 길어지면 전체적인 체력 소모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반면 알라베스는 블랑코가 중원에서 템포를 안정시켜주고 카를로스 아레나가 측면에서 계속 라인을 무너뜨리며 토니 마르티네스가 박스 안에서 마무리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가 선명하다. 결국 이 경기는 버티는 쪽과 점유와 세트피스로 밀어붙이는 쪽의 싸움이며 후반으로 갈수록 알라베스 승리 쪽 시나리오가 더 선명하게 보인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알라베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에이지 알크마르 vs 아약스. 이 경기는 누가 더 화려하냐가 아니라 누가 더 약점을 찌르는 경로가 뚜렷하냐의 싸움이다. 알크마르는 중앙 미드필더 간격이 태평양만큼 넓다. 그래서 하프스페이스 공간에서 수비 커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안쪽 포켓으로 공이 들어가는 순간 수비형 미드필더가 옆으로 끌려나가며 균열이 생긴다는 뜻이다. 아약스는 4, 3, 2, 1 구조상 포켓에 사람이 자동으로 서고 그 지점에서 전진 패스를 한 번에 꽂을 수 있다. 아약스의 에이스 클라센이 절묘하게 이 틈을 파고들며 전진 패스를 연결한다면 결국 알크마르의 불안한 수비 라인이 흔들리며 실점으로 이어질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한 번이 아니라 같은 이유로 또 나온다는 흐름이다. 알크마르가 포켓을 막으려고 수비형 미드필더를 옆으로 보내면 센터백 앞이 비고 박스 근처에서 후속 침투가 살아난다. 반대로 센터백이 앞으로 튀어나오면 뒤 공간이 열리면서 돌베르 연계 이후 침투가 바로 위험해진다. 그래서 전반에 한 번만 뚫려도 후반에는 그 길이 더 빨리 열릴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세트피스 활용 능력 역시도 아약스 선수들이 비교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트피스에서 1차 볼이 끊겨도 2차 볼을 다시 박스로 밀어넣으면 알크마르는 마킹 전환이 늦어지는 약점이 튀어나온다. 반면에 알크마르는 파타티가 측면을 찍고 페럿이 박스에서 빠르게 끝내는 장면으로 반격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 반격은 중원 안정이 전제인데 구조적으로 간격이 벌어지면 안정이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 그래도 초반에 알크마르가 템포를 끌어올려 박스 타격을 먼저 하면 흐름이 비틀릴 여지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90분을 놓고 보면 아약스가 포켓 공략과 세트피스 2차 전개로 우위를 쌓는 그림이 더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알크마르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GA 이글스 vs SC 텔스타. 이번 매치업은 측면 전환 속도에서 승부가 갈리는 경기다. 고 어헤드 이글스는 4, 2, 3, 1에서 한쪽으로 상대를 끌어당긴 뒤 반대편을 비워 아이솔레이션을 만드는 설계가 선명하다. 그래서 텔스타가 측면 전환이 늦는 순간 수비가 정렬되기 전에 1대1이 열리고 곧바로 박스 접근이 가능해진다. 특히 수레이가 빠른 방향 전환으로 템포를 끌어올리면 결국 반대편 측면에서 위협적인 아이솔레이션 퍼포먼스로 찬스가 열린다. 또한 린토스트가 중앙에서 전개 각도를 바꾸면 텔스타의 윙백 뒤 공간이 연속으로 노출될 수 있다. 그럼에도 텔스타도 3, 4, 3 특성상 전방 숫자는 유지되기 때문에 한두 번은 박스 근처까지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전개 속도가 느리면 그 접근이 정리된 수비에 막히고 이후엔 롱볼로 급히 넘어가며 공격이 단조로워진다. 그리고 롱볼 의존이 커질수록 세컨볼 경합에서 밀리면 공격이 다시 끊기고 수비는 리셋 없이 또 맞아야 한다. 반면 고 어헤드 이글스는 스미트가 박스 안에서 버텨주며 파울을 얻어내 세트피스라는 다른 출구까지 만든다. 그래서 흐름이 막혀도 세트피스 한 번으로 상대 수비를 다시 흔들 수 있고 이후 두 번째 찬스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다. 텔스타는 실점 누적이 말해주듯 조직적으로 흔들리는 시간이 길고 이 약점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수비 라인을 낮춰 버티는 선택을 하면 측면에서 계속 끌려다니며 크로스와 컷백을 반복 허용할 수 있다. 또한 수비가 내려앉으면 미드블록 간격이 벌어지고 하프 스페이스가 비는 순간 침투 타이밍이 더 빨라진다. 결국 고 어헤드 이글스가 초반에 한 번만 측면을 깨면 이후에는 텔스타 수비가 계속 이동하느라 체력과 간격이 동시에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전체 기대값은 고 어헤드 이글스 쪽이 더 두껍고 승리 시나리오가 가장 자연스럽게 성립되는 판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고 어헤드 이글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브라이턴 HA vs 크리스탈 P. 이 경기는 브라이튼의 점유 기반 공격과 박스 점령 패턴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블록 수비 역습 구조가 맞부딪히는 그림이다. 초반에는 브라이튼이 후방 빌드업을 넓게 펼치며 루터가 내려와 볼 터치를 늘리고 미토마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미토마는 측면에서 1대1 돌파를 시도하면서 박스 안으로 낮은 크로스를 계속 투입해 수비 라인을 안쪽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이렇게 박스 중앙에만 수비 인원이 몰리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박스 앞 세컨라인과 반대쪽 하프 스페이스가 비는 장면이 늘어난다. 브라이튼의 경우 후반 중반 이후부터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에 선수 숫자를 집중시키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현상이 더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즉, 특정 지역으로 밀집되면서 측면 공간과 세컨드 라인에서 브라이튼 공격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 열어준다는 치명적인 불안 요소를 상대가 노출하게 되는 셈이다.
이때 세컨드 라인에서 고메즈가 하프스페이스 지역에서 뛰어난 위치 선정을 통해 흘러나온 볼을 이어받는다면 수비가 재정비되기 전에 바로 슈팅이나 침투 패스 선택이 가능하다. 결국은 상대 수비 블록이 완전히 정렬되기 전에 결정적인 득점 찬스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구조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마테타를 향한 직선 공급과 예레미 피노의 측면 돌파로 역습을 노리겠지만 브라이튼의 전방 압박과 제압박이 정교하게 작동하면 전개 속도가 충분히 나오지 않을 여지가 크다. 3백이 라인을 낮추고 버티는 선택을 하면 박스안은 막아낼 수 있어도 세컨라인에서의 두 번째 공격을 차단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반대로 라인을 올려 마테타 쪽으로 빠르게 연결하려 하면 미토마와 루터, 고메즈가 다시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파고들며 뒷공간을 물고 늘어지는 패턴이 나온다. 브라이튼의 교체 전력 역시 비교적 더 우월한 상황이라 후반 교체 카드로 측면 스피드와 박스 침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크리스탈 팰리스 입장에선 부담 요인이다. 교체 자원이 투입된 뒤에도 미토마 쪽에서의 돌파와 낮은 크로스 패턴은 유지되고 고메즈가 세컨라인에서 받는 장면은 계속해서 누적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브라이튼이 박스를 점령하는 빈도와 세컨라인에서의 슈팅 기회가 늘어나며 크리스탈 팰리스는 블록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구간이 길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후반으로 갈수록 브라이튼이 박스 안팎을 동시에 공략하며 경기 흐름을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길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라이튼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US 레체 vs 우디네세 레체는 시즌 누적 실점과 순위, 최근 성적이 말해주듯 강등권 바로 위에서 흔들리는 수비 조직을 드러내고 있다. 센터백 포지셔닝이 일정하게 잡히지 않고 수비 라인과 라마다니가 서는 중원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이 자주 나온다. 이때 공을 빌드업으로 붙이려다 탈압박이 꼬이면 한 번의 패스 미스로 바로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강등권 18위와 승점 차이가 단 1점인 상황이라 실점을 두려워하는 심리가 라인 유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우디네세는 자놀리를 통해 오른쪽 라인을 전진시키고 자니올로가 하프 스페이스로 좁혀 들어와 2선과 1선 사이 공간을 공략하는 패턴이 정리돼 있다. 칼스트렘은 뒤에서 이 움직임을 보고 레체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타이밍에 중앙이나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전진 패스를 찔러 넣을 수 있다. 레체는 최근 5경기 1무 4패 흐름으로 전체적인 팀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어 한 번 흔들리면 반격으로 전환할 에너지와 자신감이 부족해 보인다. 자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우디네세의 콤팩트한 공격 루트를 레체 선수들이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 판단된다. 특히 라마다니가 넓은 구역을 커버해야 하는 구조에서 측면으로 끌려나갔다가 중앙 복귀가 늦어지는 순간이 나오면 중앙 밀집 수비가 무너질 여지가 크다. 우디네세 입장에서는 이 중앙 하프 스페이스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을 반복해서 노리기만 해도 박스 앞에서 슈팅 기회를 꾸준히 확보할 수 있는 경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레체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오지시니스 vs AS 모나코 이 경기는 수치와 전개 패턴 모두가 한 방향을 가리키는 매치업이다. 니스는 4-1-4-1 구조에서 공격 전개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전환 상황에서 수비 조직이 쉽게 무너지는 단점을 안고 있다. 은돈벨레가 전개를 책임지는 대신 순간적으로 자리에서 벗어나면 센터백 앞 공간이 비며 상대 미드필더에게 전진 패스 허용 구간이 생긴다. 여기에 측면 풀백이 동시에 앞으로 나가는 타이밍이 겹치면 뒤쪽에서는 커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라인 전체가 흔들리기 쉽다. 그리고 니스는 현재까지 총 38실점을 허용하며 불안한 수비 조직을 노출 중이기 때문에 단순 실수라 보기 어려운 구조적인 허점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AS 모나코는 양쪽 측면 윙에서부터 터치라인을 따라 올라가는 공격 루트가 인상적이다. 아클리오체의 드리블 돌파 후 컵백 형태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자주 등장하며 중앙에서 대기 중인 스트라이커 비에레트가 이를 마무리한다. 이 루트가 오늘 경기에서도 결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니스 풀백이 아클리오체의 돌파를 막기 위해 바깥으로 끌려나간 순간 하프 스페이스 안쪽 통로와 페널티 스팟 근처 공간이 동시에 열릴 수 있다. 골로비는 이 타이밍에 패스를 공급하거나 직접 박스 외곽까지 전진해 두 번째 슈팅각을 만든다. 그래서 한 번 막아낸 것처럼 보여도 세컨볼을 모나코가 다시 가져가는 순간 두 번째, 세 번째 슈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니스 입장에서는 라인을 내리면 박스 앞에서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고 라인을 올리면 측면과 뒷공간에서 속도에 밀릴 위험이 커진다. 전술적으로는 니스가 홈에서 주도권을 잡기보다는 실점 부담을 안고 버티면서 역습 타이밍을 엿봐야 하는 흐름이 예상된다. 하지만 전개 완성도와 측면 마무리 루트를 비교하면 AS 모나코 쪽이 훨씬 안정적으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니스의 불안한 수비 조직이 AS 모나코의 클래식한 측면 돌파 퍼포먼스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질 공산이 커 보이는 경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니스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FC 켈른 vs 라이프치히 켈른은 중원에서 탈압박 과정이 단조롭다. 그래서 라이프치히가 전방 압박의 각도를 비틀어 중앙 패스기를 먼저 끊으면 켈른은 측면으로 급히 빼는 선택을 강요받는다. 하지만 그 측면 탈출은 패스 라인이 길어지면서 볼 스피드가 떨어지고 터치가 길어지는 순간 커트 당하기 쉬운 구조가 된다. 그리고 커트가 발생하면 라이프치히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를 꽂아 박스 근처까지 빠르게 전개를 이어갈 수 있다. 여기서 하더가 방향 전환을 통해 탈압박각을 만든다면
쾰른의 첫 압박은 무력화되고 수비 라인이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 결국 라이프치히 선수들이 양질의 득점 기회를 맞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쾰른이 버티려면 아이를 향한 직선 공급으로 세컨볼 경합을 만들고 그 다음 볼을 이선희 바다박스 근처로 밀어 넣어야 한다. 하지만 중원 연결이 한번 끊기면 공격은 측면 크로스로만 굳어지고 박스 외곽에서의 2차 전개가 부족해진다. 반면에 라이프치히는 바움가르트너가 라인 사이로 파고들어 세컨드 침투를 반복하면서 카르도주가 박스 안에서 몸싸움으로 공간을 고정한다. 그래서 수비는 누가 하드를 따라갈지와 박스 안타깃을 누가 잡을지를 동시에 결정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쾰른이 홈에서 초반 압박 강도를 올려 첫 패스 몇 번을 끊어내면 초반 분위기만큼은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 압박이 길게 유지되지 못하는 순간 쾰른의 단조로운 탈압박 문제가 다시 표면으로 올라온다. 그리고 라이프치히는 코너킥, 프리킥 같은 세트피스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득점 찬스를 귀신같이 잘 만들어내는 팀이기 때문에 쾰른이 파울로 끊는 선택을 할수록 위험이 커진다. 오늘 경기 역시도 라이프치히가 위협적인 세트피스 전략을 통해서 자신들이 더 유리한 방향으로 경기 내용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경기 흐름은 쾰른 중앙 탈출 실패 커트 하프 스페이스 전진 박스 침투 또는 세트피스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매치는 라이프치히가 압박과 세트피스로 찬스의 품질을 계속 끌어올리기 좋은 구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쾰른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빌바오 vs 레반테 이번 경기는 안정된 전방 구조와 측면 돌파를 가진 쪽과 강등권 수비 조직이 흔들리는 쪽의 맞대결이다. 빌바오는 전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레반테의 빌드업을 끊고 볼을 상대 진영에서 오래 소유하며 경기를 설계하는 데 능한 팀이다. 고르카 구르제타가 박스 안과 앞으로 오가며 수비 라인을 끌어내면 뒷공간과 페널티 스팟 주변에 자연스럽게 공간이 생긴다. 니코 윌리엄스는 측면에서 빠른 드리블과 방향 전환으로 1대1 돌파를 시도하고 박스 안쪽으로 깊숙이 파고든 뒤 날카로운 컵백을 선택하는 패턴을 자주 보여준다. 이 상황에서 레반테 수비가 측면으로 빨려나가면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앞 공간은 오이안 산세트의 차지가 된다. 오이안 산세트가 그 틈을 타 중간 지점에서 공을 받아 박스 안쪽으로 직선 패스를 넣거나 페널티 박스 모서리 근처에서 직접 슈팅을 선택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올 수 있다. 더블 볼란치는 되돌아오는 공을 다시 회수해 빌바오의 공격을 한 번 더 이어가고 좌우 전환 패스로 레반테의 수비를 계속 흔들어대는 역할을 맡는다. 레반테는 이반 로메로와 이케르 로사다의 움직임을 활용해 역습 한두 번을 노리겠지만 수비 블록이 지나치게 뒤로 말리면 전환 출발 지점이 너무 깊어진다. 그렇게 되면 전진 과정에서 파블로 마르티네스가 전개를 도우러 올라가는 순간 다시 박스 앞 보호막이 사라져 빌바오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허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34실점, 리그 19위라는 지표가 말해주듯 레반테의 수비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한두 경기 안에 급격히 단단해지기는 어려운 상태다. 후반 중반 이후로 가면 빌바오는 상대 진영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며 양쪽 풀백까지 높게 세우고 니코 윌리엄스가 폭을 넓힌 뒤 안으로 파고드는 돌파를 반복할 공산이 크다. 이 과정에서 레반테는 측면과 중앙 사이 간격이 더 벌어지고 오이안 산세트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자유롭게 공을 받는 장면이 늘어나며 박스 안 유효 슈팅 횟수도 자연스럽게 쌓인다. 레반테 입장에서는 역습 몇 차례로 흐름을 돌려야 하지만 전반부터 수비의 에너지를 소모하면 후반 막판 세컨볼 경합과 박스 안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전체적인 경기 그림은 빌바오가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 진영을 점령하고 니코 윌리엄스의 컵백과 오이안 산세트의 박스 공략으로 유효 슈팅을 반복 생산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여지가 크다. 강등권에서 흔들리는 레반테의 수비가 이 압박과 측면 공략을 끝까지 버티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빌바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흐로닝원 vs PSV 객관적인 전력면에서 레벨 차이가 꽤 뚜렷한 매치업이라 기본판은 PSV 쪽으로 기운다. 흐로닝원은 4-4-2로 중앙을 잠그지만 문제는 풀백 커버 타이밍이 자주 어긋난다는 점이다. 그래서 측면 뒷공간이 열리고 그 공간을 막으려 센터백이 슬라이드하면 하프 스페이스가 비는 구조가 나온다. PSV는 바로 이 균열을 노리는 팀이고 대각선 패스 한 방으로 수비 라인 뒤를 찢는 선택이 빠르다. 특히 드리우에크가 풀백이 늦게 붙는 타이밍에 맞춰 뒷공간으로 침투하면 수비는 시선이 갈라진다. 그리고 그 찰나의 비어르만이 하프 스페이스로 대각선 킬 패스를 찌르면 박스 안에서 마무리 찬스가 곧바로 열린다. 크로닝어는 라인을 내리면 크로스와 컷백을 계속 막고 라인을 올리면 전원 한 번에 뒷공간을 내준다. 이 딜레마가 반복되면 수비는 파울로 끊는 빈도가 늘고 세트피스까지 추가로 쌓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닝어는 윌름손이 박스 안에서 한 번에 끝내는 장면을 만들 수 있어 단발 득점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PSV는 더블 볼란치가 전환 구간을 잡아주고 이선이 즉시 압박을 걸어 재차 공격으로 이어가는 힘이 있다. 그래서 흐로닝원이 한 골을 넣더라도 PSV가 점유로 눌러놓고 동점 혹은 역전까지 밀어붙일 그림이 살아있다. 반면 PSV가 먼저 앞서가면 흐로닝원은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 순간부터 공간이 더 커진다. 공간이 커질수록 드리우에크의 대각선 침투와 사이바리의 박스 근처 드리블이 같이 위협으로 붙는다. 게다가 교체 전력에서도 PSV가 우위라 후반에도 공격의 질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레벨 차이가 발생되는 매치업은 PSV 승리 배당 자체가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승패로 억지로 가기보다 언오버로 접근해 오버를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결국 풀백 커버 지연 하프 스페이스 노출 대각선 킬 패스박스 침투 컵백 마무리로 이어지는 장면이 득점 총량을 키우는 경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흐로닝언 패 추천 언더오버 오버 강추 앙제 SCO vs 툴루즈 앙제는 기본 설계를 볼을 오래 소유하면서 경기 전체를 통제하는 팀으로 가져가려 한다. 그래서 빌드업 단계부터 센터백, 벨크딤, 하프스페이스로 내려오는 이선 자원까지 같은 구역에 3, 4명을 모아 수적 우위를 만든다. 이 구조 덕분에 상대 1차 압박이 들어와도 짧은 패스로 탈압박한 뒤 다시 반대 방향으로 전환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체리프는 이런 전개가 완성된 순간 수비 뒷공간을 노리고 곧바로 침투를 시도해 볼을 끌어내리는 역할과 마무리를 동시에 노린다. 스바이는 측면에 넓게 서 있다가도 볼이 자신 쪽으로 이동하면 안쪽으로 치고 들어와 슈팅각과 패스각을 한 번에 열어준다. 벨크딤은 그 뒤에서 두 선수의 움직임을 읽고 필요할 때는 짧게, 필요할 때는 횡패스와 전진 패스를 섞어 상대 블록을 흔든다. 결국 볼이 있는 쪽에 3, 4명이 몰리는 구조 속에서 앙제는 자연스럽게 볼 점유율과 경기 주도권을 동시에 가져가는 그림을 만든다. 반면 툴루즈는 원정만 가면 심리적으로 움츠러드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압박 타이밍이 반박자씩 늦어지고 공을 가지더라도 안정적인 소유보다는 빨리 걷어내는 선택을 먼저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카세레스가 중원에서 압박을 시도해도 주변 라인의 지원이 부족해 혼자 뛰어다니는 느낌이 강해진다. 얀 보호와 수비진은 박스 안에서 버티는 데 집중하지만 전진 압박이 약하니 앙제가 이선까지 자유롭게 볼을 운반하는 시간이 많아진다. 메살리가 역습 상황에서 속도를 살릴 수는 있지만 팀 전체가 뒤에 가라앉아 있는 상황에서는 전진 지원 속도가 느리다. 때문에 툴루즈는 볼을 소유하지 못한 채 라인만 낮게 두는 시간이 길어지고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앙제 입장에서는 볼을 오래 소유하며 상대를 자신의 진영에 묶어두고 체리프와 스바이의 박스 침투로 마무리를 계속 노릴 수 있는 매치업이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스코어도 자연스럽게 앙제가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점유율을 통해 경기 전체를 끌고 가는 팀과 원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팀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경기라고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앙제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AJ 옥세르 vs 파리FC 오세르는 4-3-3을 바탕으로 볼을 소유하려는 의도는 분명하지만 숫자가 말해주듯 공격 완성도가 심각하게 떨어져 있다. 경기당 평균 0.7득점이라는 기록은 한 경기에서 1골을 넣는 것도 힘들다는 의미라 전방에서의 날카로움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마라와 키즈미르가 전방에서 움직여도 오우수가 뒤를 보호하느라 올라서지 못하는 순간이 많아 이선에서의 지원이 크게 부족하다. 이런 구조에서는 박스 근처까지 가더라도 마지막 선택이 단조로워지고 크로스나 중거리 슈팅에만 의존하는 답답한 그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반면 파리FC는 5-4-1-5백을 바탕으로 박스 안과 중앙을 두텁게 막으면서 상대의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정면에서 받아낼 수 있는 팀이다. 파이브백이 중앙과 니어파 포스트를 동시에 커버하고 이선 라인이 박스 앞을 촘촘히 메우기 때문에 오세르 입장에서는 뚫어야 할 벽이 너무 두껍다. 여기에 카마라가 세컨볼과 박스 앞 커버를 책임지면서 흐트러지는 볼을 다시 잡아 역습으로 전환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준다. 오세르는 골이 필요해 라인을 올릴수록 측면과 하프스페이스 뒷공간이 동시에 열리게 되고 이 지점을 파리FC가 역습으로 파고들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고네는 넓은 공간에서 공을 잡을수록 위협이 커지는 타입이라 라인이 올라간 상대를 상대로는 드리블과 속도를 살리기 더 쉬운 조건을 갖게 된다. 제벨스는 이 흐름 속에서 수비수 어깨 뒤를 향해 침투하며 낮게 깎이는 패스나 크로스를 한 번에 마무리하는 장면을 노릴 수 있다. 교체 전력에서도 파리FC가 상대적으로 우위라 후반 막판까지 수비 집중력과 역습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이 매치업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다. 결국 견고하게 구성된 파이브백 수비 조직과 선수비 후역습 구조를 가진 쪽이 공격력이 최악인 팀을 상대로 버티면서 결과까지 챙기기 유리한 구도다. 이런 상성이라면 오세르가 수비벽을 뚫기보다는 오히려 파리FC의 역습과 교체 카드에 말려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오세르 패주력 언더오버 언더 추천 르하브르 AC vs 스트라스부르 경기 흐름의 핵심은 르하브르의 중앙 탈압박과 스트라스부르의 측면 활용 싸움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르하브르는 캐치타를 거쳐 전개가 풀려야 수마레와 만빈비가 살아나는데 이 지점이 막히면 공격이 단번에 무거워진다. 그래서 스트라스부르가 초반부터 파니첼리 축으로 중앙을 봉쇄하고 압박 방향을 캐치타 쪽으로 틀어준다면 르하브르의 첫 패스가 쉽게 끊길 수 있다. 반면 스트라스부르는 애초에 중앙 좁은 공간에 집착하지 않고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번갈아 활용하는 구조를 가져간다. 양쪽 풀백의 오버래핑과 디에고 모레이라의 인버티드 움직임이 겹치는 순간 상대 수비는 한쪽으로 몰리며 라인 간격이 무너질 여지가 생긴다. 그래서 한쪽 측면에 인원을 몰아놓고 그 뒤 반대 측면으로 날카롭게 전환되는 킬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이 자주 설계된다. 르하브르 입장에서는 풀백이 끌려나간 뒷공간과 중앙 수비 사이의 간격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박스 안 커버링이 늦어지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
여기에 스트라스부르의 세트피스 퀄리티가 더해지면 파울 한 번으로 전열을 정비하려던 선택이 오히려 실점 위기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르하브르는 수마레의 직선 침투와 만빈비의 개인 돌파로 찬스를 만들 여지는 있지만 중원 연결이 흔들리면 이 장면이 꾸준히 재현되기 어렵다. 반면 스트라스부르는 공격이 막히더라도 다시 측면으로 빼고 반대 전환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찾는 선택지가 풍부하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르하브르는 수비 라인을 안쪽으로 좁히며 버티는데 집중하고 스트라스부르는 폭을 넓혀 흔들다가 세트피스와 크로스로 승부수를 던지는 그림이 유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하브르가 홈에서 한 번은 날카로운 역습을 만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찬스의 질과 수량에서는 스트라스부르 쪽이 앞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측면에서의 1대1 돌파와 반대 전환 패턴이 반복되면 르하브르 수비 라인의 체력 소모와 집중력 저하도 서서히 누적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경기는 스트라스부르가 측면 전개와 세트피스를 중심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타이밍으로 보인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르하브르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리버풀 vs 맨체스터시 시즌 초반부터 두 팀의 풀타임 경기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리버풀은 비르츠와 모하메드 살라를 중심으로 한 공격 패턴이 굉장히 위협적인 팀이다. 비르츠가 중앙과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풀어주고 소보슬러이가 템포를 한번 끌어올리며 전진 패스를 꽂으면 마지막은 살라가 박스 우측에서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구조가 선명하다. 맨시티는 필 포든과 베르나르도 실바의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 상대 압박을 풀어버리고 하프 스페이스를 점령한 뒤 홀란드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공급하는 루트가 중심이다. 서로 공격 진영에서 자신들이 잘 해낼 수 있는 공격 루트를 통해 전후반 90분 동안 꾸준히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문제는 방금 언급한 그 전술 외에 뾰족한 플랜 B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플래너 패턴이 막히는 순간 두 팀 모두 공격 전개가 옆으로만 돌거나 후방으로 빠지는 장면이 늘어나고 박스 안 진입 횟수 자체가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난다. 게다가 최근 일정에서 두 팀 모두 유럽 대항전과 리그 경기를 동시에 병행하고 있어 주전급 선수들의 체력이 사실상 방전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 축구라는 종목은 체력적으로 지쳐있으면 선수들이 머릿속에 그려둔 전술을 경기장 안에서 제대로 구현해내기 어렵다. 압박 타이밍이 반박자씩 늦어지고 전환 상황에서 스프린트 횟수가 줄어들며 결정적인 찬스에서 슈팅 선택도 점점 둔해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리버풀은 비르츠 살라 패턴이 강력하지만 체력이 떨어질수록 이 루트를 위해 필요한 전방 압박과 연속 스프린트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맨시티 역시 필 포든 베르나르도 실바의 스위칭 플레이로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려 하겠지만 유럽 대항전 여파로 볼을 받으러 나오는 횟수와 탈압박 후 전진하는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두 팀 모두 경기 초반에는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주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전술이 아니라 체력 상태에 맞춰 루즈한 경기 운영으로 전환될 공산이 크다. 압박 강도가 서서히 낮아지고 돌아뛰는 대신 서서 공을 주고받는 시간이 늘어나면 공격 시도는 이어져도 박스 안에서의 결정적인 장면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결국 두 팀이 서로의 주요 패턴을 어느 정도 읽어낸 뒤에는 공격 루트가 반복되면서도 날카로움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양상이라면 한쪽으로 크게 기울기보다는 서로 한두 번씩 기회를 놓친 채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 루즈하게 흘러가며 균형이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바이에른 뮌헨 vs 호펜하임 이번 매치업은 객관적인 전력면에서 큰 격차가 발생되는 구도라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호펜하임은 특히 공격 전개 속도가 느려서 상대 수비가 라인을 정비할 시간을 계속 벌어준다. 그래서 중앙에서 한 번 막히면 곧바로 옆으로 돌고 다시 박스 근처에서 패스가 끊기는 흐름이 자주 나온다. 반면 바이에른은 압박을 유도한 뒤 끊어낸 볼을 곧바로 하프 스페이스로 꽂아 넣는 전환 속도가 강하다. 케인이 내려와 받아주면 센터백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순간 이선이 박스 외곽과 페널티 스팟 사이를 파고든다. 올리세는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접어 들어가며 컷인 슈팅과 스루 패스를 동시에 열어두기 때문에 수비가 한 번에 정렬되기 어렵다. 고레츠카가 템포를 끌어올리며 전진 패스를 시도한다면 느린 전원을 가진 상대는 간격이 벌어진 채로 후퇴만 하게 된다. 결국 호펜하임의 허수아비 같은 수비 라인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전개가 여기서 나온다. 다만 바이에른 승 자체는 성립 가능성이 높아도 승리 배당 메리트는 떨어지는 매치업일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 접근은 승패를 억지로 끼워넣기보다 언더, 오버 같은 득점 구간에 더 집중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바이에른이 초반부터 박스 앞에서 슈팅 볼륨을 올리면 경기 템포가 빨라지고 세트피스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펜하임이 내려앉아 라인 간격을 좁히면 바이에른도 답답한 점유로만 시간이 흐를 수 있다. 하지만 케인의 포스트 플레이 한 번, 올리세의 컷인 한 번이 나오면 그 단단함은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다. 호펜하임은 전개가 늦는 만큼 역습 타이밍도 늦어져 공격에서 속도로 위협을 주기 어렵다. 결국 바이에른이 전진 패스와 이선 침투의 질을 유지하는 한 전체 흐름은 홈이 잡고 득점 구간도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레벨 차이가 명확하니 득점 페이스가 올라가는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는 선택이 더 깔끔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바이에른 뮌헨 승 추천 언더오버 오버 강추 사수올로 vs 인테르
이 경기는 중앙 미드필더 운영과 대각 전개의 완성도에서 승부의 방향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사수올로는 피나몬티와 파데라, 마티치라는 이름값을 갖고 있지만 실제 전개 과정에서는 미드필더 전진 타이밍이 어긋나 공격 루트가 허무하게 끊기는 장면이 잦다. 피나몬티가 박스 안에서 좋은 위치를 잡고 있어도 중원에서 한 번 더 전진해줄 사람이 늦게 붙으면 슈팅각을 만들기 전에 수비가 정렬된다. 파데라가 측면에서 스피드를 살려 돌파를 해도 박스 안에서 동시에 움직여줄 인원이 부족하면 크로스 타이밍이 꼬이고 선택지가 줄어든다. 마티치는 수비 앞에서 버티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 앞선이 제대로 압박을 걸지 못하면 혼자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그래서 중원에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사수올로의 수비 라인은 라인 간격과 포지션이 함께 깨지며 하프 스페이스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인터밀란은 바렐라와 차라노울루를 중심으로 한 빌드업 구조가 눈에 띈다. 이들은 짧은 패스로 템포를 조절하면서도 타이밍을 읽은 대각선 패스로 공격 루트를 넓힌다. 이 과정에서 루이스 엘리케가 측면에서 넓게 붙거나 안쪽으로 파고들며 수비를 분산시키고 라우타로는 수비 사이 공간으로 파고들어 마무리각을 찾아 들어간다. 이로 인해 인터밀란의 공격력이 경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살아나고 사수올로의 수비는 포지션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박스 앞 파울이 늘어나는 순간 차라놀루의 프리킥과 코너킥이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사수올로 입장에서는 파데라의 개인 돌파와 피나몬티의 박스 장악력이 반격의 핵심 카드지만 중원 싸움에서 밀리면 이 카드가 살아날 여지가 줄어든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수올로는 수비에 쏠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인터밀란은 중원 지배를 바탕으로 템포를 나눴으며 경기를 통제하려 할 것이다. 결국 빌드업 완성도, 대각 전개, 세트플레이 활용 능력을 모두 고려하면 이 경기는 인터밀란 쪽이 여러 경로로 득점 루트를 열어갈 가능성이 높은 구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사수올로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에이티 마드리드 vs 베티스. 이 경기는 짠물 수비를 가진 쪽이 어느 타이밍에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성공시키느냐가 핵심이다. 에이티 마드리드는 이미 경기당 평균 0.77실점이라는 숫자로 견고함을 증명했고 라인 간 간격을 유지한 채 버티는 데에 특화된 팀이다. 짧은 간격을 유지한 두 줄 수비로 중앙 침투를 막아세우고 상대를 측면과 박스 외곽으로만 밀어내는 수비 방식이 잘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단단하게 구성된 에이티 마드리드의 견고한 수비 조직을 베티스의 공격진들이 90분 동안 제대로 뚫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초반에는 상대 패턴을 보며 수비 블록을 우선 정비하지만 후반 승부처로 갈수록 공격의 무게중심을 점점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옮기는 흐름이 반복된다.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터치라인을 따라 내려가다 안쪽으로 꺾어 들어가는 움직임을 통해 베티스 수비를 바깥으로 끌어낸 뒤 안쪽 공간을 열어둔다. 이 타이밍에 세컨드 라인에서 훌리안 알바레즈가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어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아내면 센터백과 풀백 사이 통로에서 슈팅각이 곧바로 열린다. 반면 베티스는 포르날스와 안토니를 통해 전개를 풀어가려 하겠지만 에이티 마드리드의 압박과 블록 유지 능력을 감안하면 90분 내내 깨끗한 전진 패스를 연결하기 어렵다. 공이 안토니 쪽으로 가더라도 라인 뒤 공간보다는 측면에서 1대1을 강요받는 장면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에르난데스가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기 위해 자꾸 내려오면 정작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숫자가 줄어들어 세컨 찬스를 이어가기 힘들다. 수비에서도 베티스는 전방 압박이 풀리는 순간 미드필더 라인이 뒤로 처지면서 하프 스페이스에서 에이티 마드리드 이선 침투를 제때 잡지 못할 수 있다. 에이티 마드리드는 이런 흐름을 알고 있는 듯 후반에 들어서 줄리아노 시메온의 측면 움직임과 훌리안 알바레즈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술적인 특징이 있다. 그래서 후반 60분 이후에는 베티스 수비와 골키퍼가 페널티 스팟 근처에서 동시에 중심을 잃고 세컨 슈팅까지 허용하는 장면이 나올 여지가 크다. 종합적으로 보면 득점 기대값은 에이티 마드리드 쪽에 더 실리지만 짠물 수비와 하프 스페이스 운영을 감안하면 대량 득점 양상보다는 관리형 경기 흐름에 가깝다. 그래도 베티스가 한두 번은 포르날스와 안토니를 통해 박스 외곽에서 슈팅각을 만들 수 있어 완전히 잠겨있는 일방적인 경기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술 완성도와 수비 조직, 후반 하프 스페이스 공략 패턴까지 고려했을 때 승부의 방향은 에이티 마드리드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에이티 마드리드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유벤투스 vs 라치오. 이 경기는 유벤투스의 전방 압박 구조와 라치오의 탈압 방역습 능력 사이의 힘겨루기가 핵심 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유벤투스는 데이비드를 축으로 두고 일디조와 미레티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수비 라인을 끌어내며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패턴을 선호한다. 특히 전방 압박 상황에서 상대 센터백을 옆선으로 몰아넣은 뒤 되돌아오는 패스를 끊어 곧바로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장면을 자주 노린다. 전방 공격 자원들이 1차 압박을 강하게 걸고 미드필더 라인이 연쇄적으로 좁혀들며 볼 소유권을 탈취하면 라치오는 길게 걷어내는 선택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때 두 번째 볼 싸움에서 유벤투스가 앞서게 되면 상대 진영 중원에서부터 공격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슈팅 횟수 자체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교체 자원에서도 공격적인 카드가 풍부해 후반에도 압박 강도와 공격 전환 속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시간대가 갈수록 라치오의 체력 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라치오는 노슬린과 이삭센의 빠른 전환을 앞세워 유벤투스의 전방 압박이 한 번씩 풀리는 타이밍을 노려야 한다. 수비에서 공을 잡는 즉시 측면으로 벌리고
곧바로 직선적인 드리블과 뒷공간 침투를 연결해야만 상대 압박 라인을 뒤로 물러서게 만들 수 있다. 로벨라가 첫 패스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주지 못하면 미드필더 지역에서 공을 오래 소유하는 순간마다 유벤투스의 압박에 갇힐 위험이 커진다. 특히 중앙에서 공을 잃는 장면이 반복되면 일디즈와 미레티가 하프스페이스에서 바로 슈팅이나 직선적인 침투를 시도하는 장면으로 직결된다.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전방 압박으로 상대 전개를 끊어내고 박스 근처에서 반복적으로 세컨볼을 따내는 패턴을 통해 경기 흐름을 장악할 수 있는 매치업이다. 브라치오는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간격을 좁게 유지하면서 유벤투스의 하프스페이스 침투 동선을 얼마나 잘 차단하느냐가 생존 변수다. 그러나 교체 전력에서 유벤투스가 비교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교체 카드의 질과 양에서 차이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전반에는 라치오의 역습 한두 번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판세는 유벤투스의 압박 구조가 더 많은 슈팅 찬스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흐를 여지가 많다. 전방 압박과 교체 카드의 무게, 그리고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 완성도까지 감안하면 승부는 유벤투스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유벤투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PSG vs 마르세유. 이번 경기는 기본적인 전력 차뿐만 아니라 전방 화력과 세트피스 완성도, 교체 카드의 질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파리 생제르맹 쪽으로 저울추가 기우는 매치업이다. 곤살로 하무스가 박스 안에서 움직임과 마무리를 책임지고 크바라트스켈리아가 왼쪽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집요하게 파고들면 마르세유 수비 라인은 계속해서 간격 조절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비티냐는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탈압박 이후 전진 패스를 선택해 공격의 방향을 계속 앞으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전개의 안정과 공격성을 동시에 가져다준다. 마르세유는 오바메양과 그린우드를 활용해 역습 한 방을 노릴 수 있지만 중원에서 템포를 끌어올려주는 자원이 부족해 공격 전개가 끊기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수비적으로는 3백의 숫자, 우위를 바탕으로 버티려 하겠지만 윙백 뒷공간과 하프 스페이스를 내주는 순간 세트피스와 연계된 실점 위험까지 함께 커진다. 최근 파리 생제르맹의 세트피스 전술 완성도가 눈에 띄게 올라가 있고 코너킥에서 니어, 포스트 러닝과 리바운드, 슈팅 루트가 이미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는 점도 이 경기에서 중요한 변수다. 오늘 경기에서도 이러한 세트피스 루트가 한두 번 이상은 빛날 가능성이 높으며 교체 자원의 질과 폭에서도 파리 생제르맹이 훨씬 다양한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다. 여러모로 파리 생제르맹이 더 유리한 경기 내용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경기 흐름이 길어질수록 전방 화력과 벤치 자원의 차이가 점수차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비 성격과 라이벌 구도 특성상 초반 몸싸움과 경고 상황 등 변수는 존재하겠지만 구조적인 전력 우위는 쉽게 뒤집히지 않을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파리 생제르맹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발렌시아 vs 레알 마드리드. 발렌시아는 4-2-3-1로 조직적인 블록을 만들고 벨트란과 안드레 알메이다를 통해 중원에서 패스를 풀어나가려는 팀이다. 벨트란이 1차 압박을 견디며 양쪽으로 공을 뿌려주고 루이스 리오아가 좌측에서 폭을 넓히며 크로스와 커신을 오가는 패턴이 공격의 기본 틀이다. 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는 경기에서는 더블 볼란치와 센터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시간이 길어지고 박스 앞 세컨 찬스를 허용하는 빈도가 늘어나는 약점이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 지점을 정확히 건드릴 수 있는 자원 구성을 갖고 있다. 비니시우스가 좌측에서 드리블로 수비를 끌어내고 낮은 크로스나 안쪽 파고들기 선택을 반복하면 발렌시아 중원과 수비 라인의 간격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때 주드 벨링엄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타이밍을 잡아 세컨드 라인 침투를 시도하며 컵백이나 흐른 볼을 한 번에 마무리하는 장면을 노릴 수 있다. 은바페는 수비 뒷공간을 향해 대각선 침투를 가져가며 수비수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역할만으로도 다른 공격 자원들에게 공간을 열어줄 수 있다. 경기 초반에는 발렌시아가 홈 특유의 압박과 투지로 대응하며 한두 번 정도는 루이스 리오와의 측면 돌파와 안드레 알메이다의 중거리 시도 같은 장면이 나올 수 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점유와 전진에서 우위를 가진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 물량이 점차 늘어나고 발렌시아 수비는 박스 앞과 측면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부담에 직면한다.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승부처에 접어들수록 풀백의 오버래핑 빈도를 높이고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두드리며 상대를 박스 안에 가두려는 경향이 강하다. 비니시우스의 낮은 크로스, 은바페의 뒷공간 침투, 벨링엄의 세컨드라인 침투가 한 타이밍에 겹치는 장면이 만들어진다면 발렌시아 수비는 어느 쪽을 먼저 막아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다. 이런 구조에서는 단순히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 여부를 넘어 박스 안에서 반복되는 슈팅과 세컨 찬스로 인해 득점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큰 매치업 특성상 레알 마드리드 승리 배당 자체는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1x보다는 양팀의 공격 자원과 후반 승부처 패턴을 감안해 언오버 쪽, 특히 오버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발렌시아가 홈에서 한 골을 만들어낼 여지는 남아있지만 그 이후 경기 전체의 흐름을 통제하는 쪽은 결국 레알 마드리드일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발렌시아 패 추천. 언더오버 오버 강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